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몽골의 침략과 그에 맞선 고려의 항쟁 그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 과정에서 뭐 삼별초와 같은 항쟁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그 지도와 함께 근거지를 어디로 옮기는지 그 지도와 함께 우리가 잘 알아두라고 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도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고려가 이제 몽골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몽골에 항복하고 환도,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몽고의 간섭, 내부적인 정치적인 간섭을 받는 시기, 우리가 원간섭기 시기를 맞이한다라고 했었죠. 원간섭기 시기를 맞이한다. 이 당시 이제 몽골은 중국 본토를 완전히 다 차지를 하고 나라 이름 자체를 원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를 이제 몽골, 즉 원나라가 우리나라 고려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간섭을 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원간섭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치에서부터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정치 기구를 고려에 설치를 하게 돼요. 원래 이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이 우리나라 고려를 정복을 한 고려를 무너뜨린 이후에 이들이 이제 그 다음 정복할 정복할 나라를 목표로 삼은 곳이 바로, 그렇죠, 바다 건너 일본이었어요. 요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려에다가 설치한 기구가 바로 정동행성이었다는 거. 정동행성이었다. 즉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설치한 정치 기구가 바로 이 정동행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몽골의 일본 침략이 두 차례나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몽골은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공략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랬는데 이 정동행성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내정 간섭을 벌이는 기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설치한 기구였었는데, 몽골의 일본 침략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음에도 요거를 없애지 않고 계속 놔두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고려의 내부적인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간섭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즉 정동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간섭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원나라는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배를 했었어요. 즉 직접적으로 원의 황제가 막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 이제 고려의 국왕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원나라의 공주. 즉 이렇게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집안이 되고, 그러면서 고려는 원의 그 당시 부마국이 되는 거예요. 이 부마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위의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사위의 나라. 즉 원은 고려를 자신의 사위, 원 황제는 고려 국왕을 자신의 사위로 만들면서 원은 고려를 자신의 부마국, 사위의 나라로 만들면서 직접적으로 지배하기보다는, 그렇죠, 간접적인 형태로 지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려의 왕자 중 한 명은 반드시 이제 의무적으로 원나라에서 성장을 하게 하면서, 그렇죠, 원의 다양한 사상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그걸 배우면서 성장하게 만들면서 이 고려 왕자가 나중에 고려에 가서 왕이 되더라도, 그렇죠, 원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고려 자체를 자연스럽게 원으로 변화하게, 원나라처럼 몽골처럼 변해가게 그렇게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간접적인 지배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의 황제가 직접적으로 딱 고려에 와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렇게 고려의 왕자를 원나라 사람처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고려의 국왕을 원나라 공주와 혼인시킴으로써 사위로 만들면서 이 사위가 지배하게 하는, 이렇게
자신이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단계를 거쳐서 약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내부적인 정치 간섭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건 그렇죠. 우리나라 고려의 국왕이었다라는 소리예요. 국왕이었다. 특히나 이 간접적인 지배다라는 거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원나라 황제가 직접적으로 와서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보면은 왕실과 관제의 용어들이 격화되었다. 격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왕실, 이전에 궁궐에서 쓰는 용어라던가 이전에 국가의 정치 기구 관리들을 부르는 용어들이 한 단계씩 낮아졌다는 거. 한 단계씩 낮아졌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요 원 간섭기 시기에 고려의 국왕들은 대부분이 이제 이름에 충자가 많이 들어요. 충자가 뭐 충선왕, 충열왕, 충모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은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하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렇죠. 원의 간섭을 받는 원의 어쨌든 지배를 받는 시기니까 원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 즉 고려의 국왕은 원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왕이다라는 소리. 이런 식으로 이 왕을 부르는 이름 호칭이라던가 이 왕실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그렇죠. 원나라 황제들이 사용하는 용어보다 한 단계씩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확실하게 이제 원 황제의 밑에 신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이제 간접적인 지배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정한 지역, 특정 지역은 원이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있었어요. 원이 특정한 지역은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경지방에는 그 당시 동령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이 지역은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그 당시 탐라총관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서 여기도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철령 이북 지역은 그 당시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요거를 만들어서 직접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지역은 원나라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지방 관리들을 파견을 해서 지배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옆에 나와 있는 요 지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고려라고 한다면은 여기 서경 요 지역에는 동령부를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여기 제주도에는 탐라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요 지역이 이제 요 주변을 우리가 철령 이북당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쌍성총관부를 설치를 해서 직접적으로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 직접적으로 지배를. 우리가 앞서 이제 간접적인 지배다라고 배웠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원나라 황제가 고려를 간접적으로 고려 국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긴 하지만 일부 지역은 직접적인 지배를 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역시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요거 역시. 나중에 이제 동령부나 탐라총관부 요 지역은 이제 나중에는 다시 이제 고려에게 돌려주고 요 쌍성총관부 지역은 우리가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공민왕이라고 하는 이제 고려의 후기에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요 왕 때 원나라로부터 뺏어오게 돼요. 이 공민왕은 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굉장히 중요한 왕이니까 여기서 일단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해두면은 다음 시간에 굉장히 또 좋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원나라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원나라는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빼가게 되죠. 많이 가져가게 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었던 요 일제강점기 시기에서도 일본은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곡식들도 가져가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뭐 위안부 같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하면은 사람도 막 그냥 데려가 버리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에도 조금 비슷한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과도한 것들을 우리나라에게 자신에게 바치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라던가 인삼이나 은이나
또 그 당시 매, 날아다니는 새, 매.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요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를 볼 수가 사실상 없는데, 거의 없는데, 이 당시 고려 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매가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품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굉장히 유명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또 그 당시 원나라의 황제 역시 매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매를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어서 나오겠지만 응방이라고 해서 매만 딱 키우고 관리하는 어떤 기구가 또 하나 있을 정도로, 국가 기구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고려에서는 매를 원나라에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공녀, 이런 거죠, 공녀. 원나라 황실에서 쓸 여자 노비들로서 우리나라의 어린 처녀들이 데리고 가는 거죠. 공녀. 공녀는 아마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한데, 원나라 황실에서 이제 원나라 황실에서 쓸 여자 노비가 필요할 때, 우리나라의 어린 처녀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로 가는 그 여성들을 우리가 이제 당시 공녀라고 불렀어, 공녀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조혼이 조금 유행을 하기도 해요, 조혼이.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결혼을 안 한 여성들만 공녀로 데려갔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녀로 잡혀가기 전에 어릴 때 미리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풍습이 유행했을 정도로 이 당시 이제 공녀로 데려가는 사람들도 굉장한 수가 됐었어요. 굉장한 수가. 그래서 이렇게 물건, 매라고 하는 동물, 공녀라고 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들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부분을 보면은 몽골풍이 유행을 했다. 요것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몽골풍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의 풍습이 유행을 했다. 어디에? 고려에 유행을 했다라는 거. 원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앞서 봤듯이, 그렇죠? 몽골 민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나라와 우리나라가 서로 교류를 자연스럽게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물건들도 많이 주고받고, 또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어쨌든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려 왕조도 원나라에서 성장할 정도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나라에 많이 건너가고,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의 문화와 풍습들이 서로 전달이 되게 되고, 고려에서는 몽골의 풍습, 즉 몽골풍이 유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몽골풍이. 이 몽골풍의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의생활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변발이 있어요. 변발이 뭔지 알아요? 변발? 그렇죠. 변발은 보통 이제 옛날 중국 영화, 이제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어떤 중국 영화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연걸 이런 사람, 너네들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이연걸 이런 무협 영화 보면은 주인공들이 대부분, 그렇죠, 머리를 한 반 정도는 머리를 깔끔하게 밀고, 그 뒤는 머리를 엄청나게 길러가지고 뒷머리는 이렇게 따있죠. 길게 따있죠. 우리가 요거를 변발이라고 해요.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은 요렇게 얼굴이 있으면은 요 정도, 여기는 이제 머리를 깔끔하게 쫙 밀어놓고, 여기 뒤는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요 뒤는 머리를 약간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이 양갈래 머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옛날 무협영화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무협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변발이 유행하는 거예요. 변발이 유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으로 보면은 만두, 설렁탕, 이러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굉장히 익숙한 이러한 음식들이 원래는 몽골에서 전해져온 몽골의 풍습 중에 하나였다. 몽골의 문화 중에 하나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주도.
어른들이 굉장히 자주 마시는 요 소주라고 하는 술도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술이니까 우리나라의 고대 전통적인 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 소주라고 하는 술은 몽골에서 전해져 온 거였어요. 몽골에서 전해져 온 술이었다. 이렇게 이제 의생활이라든가 음식에서든 여러 모습이 보이고 또 뭐 기타를 보면은 족두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지곤지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이제 고대 혼인을 할 때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볼에 뭐 연지곤지 이렇게 찍고 머리에는 족두리 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렇죠. 우리 전통 문화가 아니라 원래 옛날부터 있던 우리 전통 문화가 아니라 몽골에서 조금 건너온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이제 고려양, 몽골풍과 고려양. 고려양은 몽골풍과는 조금 반대되는 거예요. 몽골풍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의 문화와 풍습, 즉 몽골의 풍습이 우리 고려에 전래되었다라고 하는 거라면 고려양은 그와 반대로 그렇죠. 고려의 문화와 풍습이 원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 걸 고려양이라고 해요. 뭐 우리나라 여성들의 어떤 한복, 이런 아름다운 한복들이 이제 원나라에서 유행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몽골풍과 고려양의 모습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워볼 거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요 원간섭기의 지배층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배층. 우리가 고려 초중기, 초기나 중기쯤의 지배층은 그렇죠. 호족과 육두품에서 시작한 문벌 귀족이었고 무신정변을 통해서 누가 이제 지배층이 돼요? 무신들이 지배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죠. 몽골의 침략,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원간섭기에는 권문세족이다라고 불리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요 계층이 이 사회의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지배층. 이 권문세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권문세족의 성향 자체는 친원 세력이죠. 즉 원나라와 친한 세력이다. 원간섭기, 즉 원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 당시 지배층이 되려면 누구랑 친해야 돼? 뭐 일본이랑 친해야겠어요? 아니죠. 원나라랑 친해야 되는 거예요. 원나라랑 친해야 우리나라가 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나라랑 친해야 지배층이 되죠. 앞서 봤듯이 뭐 일제강점기 때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이 당시에 지배층이 되려면 누구랑 친해야 돼? 일본이랑 친해야 돼. 그러니까 친일파가 높은 간지까지 가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원 세력들이 바로 요 권문세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들은 이렇게 성향 자체가 그래서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이 많았어요. 세부적으로 조금 보면은 몽골에 협조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원나라에 있던 왕자의 측근 세력들. 그 당시 이제 고려의 왕자는 아까 말했듯이 원에서 성장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원나라에 있던 왕자가 이제 원나라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친한 사람들은 이 원나라의 왕자는 어찌됐든 결국에는 나중에 고려의 국왕이 되니까 당연히 지배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역관. 그 당시 이제 원나라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이를 이어주는 통역관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관. 그런데 이 통역관은 어쨌든 고려와 원나라를 이어주는, 즉 원나라의 어떤 사신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원나라의 높은 고위 관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원나라의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과 일단 대화할 기회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친해지는 거죠. 그렇게 원나라의 높은 사람들과 친해졌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려에서도 지배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응방의 관리. 우리가 앞서 이제 응방 살짝 배웠었죠? 그렇죠. 매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곳이다 라고 했었죠. 매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곳. 매가 이제 그 당시 원나라 황제들이 매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매들을 많이 가져갔고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곳이 응방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원나라 황제가 좋아하잖아요. 원나라 황제가 좋아해. 원나라 황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응방의 관리다란 말이에요. 매를 엄청나게 이쁘게 건강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원나라 황제에게 바쳤어. 그럼 원나라 황제가 그야말로 기분이 좋아지겠죠. 기분이 째지겠죠. 그러면은 요 일 잘한 사람, 아, 너 잘하는구나. 너 잘해. 너 고위 간직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응? 얘 높은 간직 줘버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응방의 관리들이 주로 이제 원나라 황실의 이권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고위 간직 지배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황실과 혼인을 한 가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기황후 가문이 되겠죠. 기황후. 이거는 뭐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 그 당시 하지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선생님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드라마라도 나왔었던 요 기황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가 됐어요. 기황후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살짝 얘기를 해보면은, 그 당시 이제 공녀로서 차출이 돼가지고 원나라 황실에 가가지고 노비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얼굴이 이쁘장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예쁘니까 원나라 황제의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나라 황제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성장을 해가지고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죠. 입지적인 인물. 원나라 황실과 혼인한 가문은 진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응방의 관리, 통역관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 잽도 안 될 정도로 친원 세력이죠. 친원 세력이에요. 사실상 원의 거의 지배 세력이니까. 이 원나라 황실의 가문의 사람들은 고려에서도 당연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겠죠. 누가 뭐라 하겠어, 누가 뭐라 하겠어. 대표적으로 이제 기철이 되는 거예요. 기철이 이제 기황후의 오빠인데, 누가 이제 고려에서 기철한테 뭐라 하겠어요. 왕도 함부로 못하죠. 내 여동생이 원나라의 황후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 내 맘대로 그냥 내 세상이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권문세족들, 친원 세력의 상황을 가진 이러한 권문세족들이 그래서 사회의 지배층이 되었고, 이러한 권문세족들은 자신의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폐단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음서를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많은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하면서 대규모 농장,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이러한 농민들을 또 자신의 노비로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재정도 안 좋아지게 되고, 일반 백성들의 생활도 파탄, 힘들어지게 되고, 왕권도 약해지게 된다. 왕권도 약해지게 된다. 아까 말했듯이 뭐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고려 국왕보다 뭐 그 당시 잘 나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 나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말했듯이 자기 여동생이 이제 원나라의 황후니까 사실 고려 국왕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폐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